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대법원의 파기환송, 본격 여름을 알리는 어제 초복을 달군 화제입니다. 오늘 출발새 아침 1부에서 서른 의원과 홍문표 의원과 함께 두 이슈 짚어봅니다. 3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들여다보고요. 4부에서 연예가 한 뉴스 알아봅니다. 2020년 7월 17일 제헌절 제72주년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직접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색깔, 빛깔, 네. 넥타이가 눈에 띄던데 그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의미였겠죠? 예, 감색 바탕에 파란색, 네.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차례로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였죠. 네.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색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고자 네. 이걸 또 문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연설은 우리 어제도 살짝 짚어봤지만 예상대로 한국판 뉴딜을 우선순위로 꼽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경제라는 키워드가 28번 들어갔고요. 뉴딜이라는 단어가 16번 등장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과 비교해보면 이때가 공정이란 말이 27번이 들어갔거든요. 네. 후반기 어느 정도 정책의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역시 부동산 현안 빠지지 네.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로 꼽으면서 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강력하게 좀 규제할 것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이 말로 미뤄봤을 때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예.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군부대 용지 활용 이런 대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좀 동원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이 부분은 아직은 논란. 네, 그렇죠. 뭐 서울시도 절대 뭐 안 해준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네. 설득이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 또 박원순 시장이 네. 고인이 된 이후에 또 이런 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국회 협력을 요청했죠. 예, 공수처권은 아시다시피 이미 출범 시한을 넘겨버렸죠. 네. 예, 공수처장 추천이 어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야당 도움이 없이는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장뿐만이 아니라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문 대통령 요청을 했고요.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8월 4일까지 이 모든 것을 열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공수처든 한국판 뉴딜이든 네. 이제 국회의 협력이 중요할 텐데요. 문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국회라는 단어를 57번 언급하기도 57번. 했습니다. 그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협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미래통합당 반응은 뭐 네. 썩 좋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자주 등장했던 뭐 야당 피켓이라든가 현수막 시위까지는 보이진 않았는데 네. 조용히 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리본을 가슴에 달거나 네. 뭐 검은색 마스크를 쓰면서 뭐 항의를 한 정도가 보였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후에 예. 협치는 우리 말고 민주당에 말해달라 네.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또 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국회 본관 나설 때 네. 한 50대 남성이 신발을 벗어던지는 소동이 일기도 했었죠. 아, 이 일이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라크에서 옛날 2008년도에 네. 그 부시 미국 대통령도 아, 신발 예. 투짝을 맞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게 됐습니다. 대법원 네.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진짜 뜨거운 관심이었는데 네네. 당선 무효의 선거 자금까지 물어낼지 말지 기로에 놓여 있던 이재명 지사는 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고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죠. 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또 이것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건데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두 혐의 모두 무죄로 봤었고요. 예.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들은 다 1심 무죄 판단의 유지를 그대로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유죄로 봤던 겁니다. 네네. 이게 또 어떤 부분이면 TV 토론회에 출연해서 상대방이 이런 질문을 했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 네네.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선거 전에 불리한 사실을 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점인데 이것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것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네. 자, 2심에선 사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럼 이번에 대법원 재판부는 결국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벗겨 좀 셈이 됐어요. 예. 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 발언이 네.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말했을 뿐이지 뭐 본인이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적극적으로 뭐 또 구체적으로 네, 이런 네. 식으로 하지 않았다. 예,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예. 뭐 해명에 해당하는 거지. 적극적인 공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밖에도 질문을 좀 헷갈렸을 수 있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라고 해석을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부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혹은 토론회 발언이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 제한과 즉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명확하게 말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야말로 큰 안도의 한숨 내셨을 텐데 네. 물론 야당 반응 좋지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논평을 즉각적으로 냈고 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받는 동안 갈등과 말싸움의 반복, 1,300만 도민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라고 예. 지적을 하면서 사법부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할 수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지사 본인도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어쨌든 한숨을 돌린 듯합니다. 지금 상황에 경기도지사까지 만약 공백을 맞으면 출혈이 너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은 허윤정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이 지사가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근데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또 뭐 비난을 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고요. 예. 민주당도 그렇다고 해서 뭐 속내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뭐 큰 산을 넘은 거는 경기도지사까지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요. 네네.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요. 예. 재보궐을 치러야 되는데 일단은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앞으로의 여권 대선 판도가 또 네. 판이하게 지각 변동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안희정 충남지사 퇴출됐고 박원순 서울시장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고요.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쪽으로 네. 진로를 네, 그렇죠. 틀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또 김경수 경남지사 여전히 항소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 의원 뒤를 이어서 꾸준하게 2위를 지켰던 게 이재명 지사거든요. 예. 앞으로 이재명계 의원들도 좀 발빠르게 더 좀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뭐죠? 예, 경기도 시흥 화성에서도 발견된 수돗물 유충 소식입니다. 유충이 또 다른 데서도 네.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점점 그 네.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시흥시 접수에는 4에서 5mm 크기의 유충이 살아 움직였다. 예, 화성시 네. 동탄에서는 부엌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보이는 2, 3mm 크기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시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나온 이물질은
나방파리 유충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들은 정수장 관리 부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데 지금 해당 지자체들이 정수장, 배수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계속 길어지고 있고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또 지역도 점점 확대가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그에 대해 정치상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자, 어제 초복이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초복인지 말복인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 그럼 좀 뭐 삼계탕 한 그릇도 못 드시고. 그렇습니다. 뭐 하도 전국이 시끄러워서 예. 음식 제대로 뭐 예. 자기 취향에 찾아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네. 자, 어제 굵직한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 국회의원 개원연설이 있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참 시적절하게 시적절은 좀 곤란한 얘기네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주로 이제 이 세계적인 위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그리고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보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로 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K 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이 세계적인 그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체제를 제대로 갖췄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는 세계에 없는 사례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경제도 코로나19 쪽에서 제일 어려운 뭐 경제인데 그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네. 나은 편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나은 편이다. 예. 네. 그게 결국은 방역 성공에서 오는 효과가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K컬처 네.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사회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국회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그 방역 체계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성격하는 문제 이런 것 등등도 국회에서 해 주셔야 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그런 비전을 제시한 좀 감동적인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자는 비전을 제시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홍 의원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네. 빠뜨릴 뻔했네요. 네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예. 한국판 뉴딜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자.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입장에서 네. 경제정책부터 사회정책까지 새로운 이 뉴딜 예. 미국이 뉴딜로 대공황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이 불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서 네. 이 불황을 타개해 나가는 세계 선도국가 되자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서른 최고위원 말씀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내용은 문의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총평을 하고 싶고 네. 그 실예로는 9번을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고쳤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그렇다면 과거가 좀 있고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그런 연설문이었으면 더욱 좋았다 하는 생각인데 실례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백선엽 장군 같은 문제도 네. 과거는 이때 6.25의 영웅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통 크게 대통령이 좀 짚어주시고 예. 그다음에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 참 권력형 이 성추행 문제 대통령이 한번 짚고 가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이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대통령답지 못했다. 네. 그리고 윤미향 문제라든지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실패고 예. 남북 연락소가 지금 폭파가 됐는데 국민에게 이런 문제를 거론내지는 재송은 사과의 얘기 한 번쯤은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한국판 뉴델 문제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예. 좋았지 않냐 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국판 뉴델 앞으로 5년 동안 160조 그리고 190만 명의 실업자를 네. 취업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10가지의 그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 다 우리가 조금씩 과거에 썼던 것을 재판하고 문의만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네. 예를 들면 이 10가지의 프로젝트가 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그 과정이 필요해요. 공청회나 토론회나 네. 이런 것들을 크게 국책 사업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금 이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 160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만 명의 실업자를 취업을 시킨다는 부분은 이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무슨 공직에서 일자리는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넥타이까지 메고 와서 화합을 네. 협치를 하시고 했는데 네. 넥타이를 좀 국회의원들끼리 나눠주고 네. 같이 메고 해야지 네. 자기 혼자 메고 와서 네. 이게 협치다 따라서 하자. 그것은 조금 저는 국민들이나 네. 우리 야당에서 볼 때는 좀 내용이 없었다. 네. 그렇게 저는 총평을 합니다. 근데요. 네. 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표현했나 아까도 말씀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게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나왔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쓰면서 이게 극복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예산 160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회에서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만들면 되죠. 그 결과로는 결국 190만 명이 이르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청회보다 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예산 문제도 정부가 집행해서 세워서 나오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토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지으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재원을 어디서 만들 거냐 하는 문제는 그 재원 문제를 최소한도 강론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선언적인 얘기만 하시고 그리고 내용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차근차근 나오죠. 그걸 앞으로 그거 한다? 뭐 세세콜콜 다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말씀해도 다 모자라죠. 안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요. 하겠다는데. 이제 큰 얼개를 말씀드렸기 좀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차근차근 내용은 나오도록 내놓으셔야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그냥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했으면 부분이 좋겠습니다. 아쉽다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개원 연설에서 이제 특히 일반 시청자들은 지켜본 부분이 이 부동산 투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문 대통령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이 투기를 통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 서른 의원님, 여권이 보는 부동산 문제 어떤 시각이 맞는 겁니까? 네. 진성준 의원이 한 건 뭐 공식적인 말씀이고, 예. 지극히 사적인 얘기였던 건데, 어쨌든 예. 사적이든 공적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 정부뿐만 아닙니다. 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는 부동산 좀 잡아라. 네. 이게 일관된 생각이거든요. 특히 집 없는 국민이 바라볼 때는 이 부동산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뛰는 데 대해서는 절망감을 느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라면 어떤 식이 됐든 이걸 아파트 값을 진정을 시켜야 합니다. 네. 이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가지고는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이게 국민 일반에게 각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기는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정리가 되면은 부동산 값이 잡힐 터인데. 네.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돈을 보고 싫어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히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려는 먹춤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장치를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작업인데 대통령께서는 그걸 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걸 꼭 하셔서 지금 우리 여당이 이번 7월 국회 내에서 부동산 3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바로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 장치가 작동이 된다면은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논객들이 많은 현실적인 또 미래를 보고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자는 문제, 집 문제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집값을 너무 지나친 통제를 하면은 결국 공호풍선이 됩니다. 이쪽 누르면 저쪽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이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가면서 22번의 이 소위 주택 정책을 내놨는데 네. 결국은 지금 10억짜리 소위 아파트가 4억, 5억 정도의 전세값으로 간다면은 예. 이건 뭔가 비틀려져 있는 이 주택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주택 정책은 지금이라도 시장 경제의 그 원칙에 막혀서 좀 바로잡는 장기적인 상황을 봐줘야지 당장 뭐 이 눈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 공호풍선 현상이 온다. 네. 강남을 결국은 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시작을 한 것이 네. 지금 수도권 전체가 지금 투기 지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를 또 풀겠다. 서울시는 못 풀겠다.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투기 대통령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도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허공에 돌고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부동산을 잡는 제일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나오는 상황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바로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현상이 이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책 중에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못 하도록 하는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본다. 이런 시각을 갖도록 하자는 게 이번 입법 취지일 거라 생각해서 야당도 여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우리가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함께 해서 부동산을 잡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잡는 데는 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 이게 원인이거든요. 경제 불균형 문제가.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호응을 하고 서로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쓴 22번의 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나는 자성을 하고 그리고 잘하겠다는 것을 여야가 공감 갖는 정책을 내놓아야지 하루에 참에 자고 일어나면 정책 내놓고 자고 일어나면 정책 내놓고 이러니까 혼란스러워 갖고 이 투기꾼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을 하셨을 때는 항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불행히도 지금 야당은 대안 제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정책을 제시하면은 우리는 이런 정책이 이거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런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만 나오니 이건 참 이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큰 오해인데요. 이 시장 경제에 맡기자는 거는 학교 주변이나 또는 큰 공장이나 회사 주변 이 역전 주변에는 집값이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물 흐르든 놔둬야 되는데 어디든지 정부의 잣대로 똑같이 통제를 해버리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고 점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순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전부 똑같은 잣대로 이거를 통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공허풍선 효과가 오는 것이죠. 똑같은 잣대로 그래서 여야가 앞으로는 이 주택 문제는 같이 공청회 토론을 해서 저는 주택 문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저는 대안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네네. 공천을 같이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네. 동의하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제 제일 조건 중에 하나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 투기 세력이 부동산 이 폭등의 주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도 투기 세력만 잡아놔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미친 듯 뛰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입장이 있어서 투기 세력 잡는데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사실 좌우했다고 볼 수 있는 그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결과는 이제 파기환송이었고요. 이번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상식과 부합하는 거죠. 대법원 네. 판사 7분이 무죄 취지로 뜻을 냈고 네. 5분은 유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7대5로 무죄 형식으로 파기환송돼서 내려갔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지사 혐의가 보면은 1심에서는 저는 무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건 무죄 나왔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이것도 무죄 나왔고 다 무죄 나왔는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라고 그래가지고 벌금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사직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 후보 간의 TV 토론 중에 네. 질문 형식으로 형을 강제 입원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에서는 TV 토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형을 입원을 안 시켰어요. 네. 맞아요. 맞는데 결과적으로 맞는데 중간 과정에 생략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볼 때도 아니 최종적으로 허위사실 공포라는 게 그러니까 대놓고 입에다가 나 거짓말 해버리는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인데 네.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결과는 또 이 형을 강제 입원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시켰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포라고 한다면은 토론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즉석에서 토론하고 답변하고 하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토론에서 잠깐의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걸 굳이 선거법상으로 규제해서 한다면은 토론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시각에서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안 맞다. 네. 그게 일반적 시각이었다가 보는데 대법이 그걸 받아들인 거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걸 제대로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어제 재판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국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는 지금 최고위원 말씀대로 처음에는 무죄였다가 300만 원 했다가 지금 5대7로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법에 잤다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에게 의구심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행정보다는 정치 쪽에 더 행동을 하지 실질적인 도정은 저는 이 대권 쪽에 마음이 있지 실질적으로 나는 이분이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법적인 건 문제 떠나서 도덕적인 문제가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어요. 예. 이 사회가 법이 있습니다마는 법 위에 도덕과 예의가 있는데 자기 친형을 뭐 감금을 했네 뭐를 했네 하는 이야기 또 김부선입니까? 여배우 관계라든지 네, 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결론은 5대7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 5를 갖고 있는 이 판단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도 지켜볼 일이지 네. 지금 뭐 그렇게 환호를 하고 뭐 금방 대권으로 가는 것 같이 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네. 조금 전 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 의원께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는 5대7 부분에서 5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건 판단 네. 부분은 네. 판단 부분으로 보고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또는 도덕적 관계가 어떤 거냐 하는 건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재판에서 나온 유무죄 부분은 정확하게 무죄 취지로 내렸던 부분은 대법이 정확하게 판단한 거로 봐야죠.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일부 순서 마치면서 청취율 조사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전을 받으시면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이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는 두 의원님과 함께 2부에서 뜨거운 토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은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여당과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2차 가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네.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소위 피해를 입었던 분들 측에서도 예. 혼동해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쭉 들여다보면 그러는데,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 피해자가 이제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쭉 적시한 내용들을 보면은 네. 구체적이죠.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점도 정확하게 적시돼 있고 네. 일부 또 증거도 나왔고요. 증거도 제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네. 그리고 이 법조계도 공소장 이런 데서 보면은 피해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도 또 씁니다. 네. 이를테면 피해를 당한 측에서 이 쓰는 내용 중에도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 피해 호소인 이 부분은 막 혼용돼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두고서 2차 가해다라고 하는 그건 좀 지나치다고 표현을 하고요. 네. 혼돈상의 용어상의 혼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피해자라고 규정을 짓는 게 물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인지 피해를 호소하는 건지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특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라는 표현이 맞겠다 이런 결론이시고요. 저 홍 의원께서는 저는 사실 우리 서른 최고위원을 그래서 존경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저렇게 솔직해야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오기 위해서 어제도 이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예. 해도 없어요. 피해 호소인. 피해자지 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네. 형사법상이나 어디에도 왜 없습니다. 네.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 대신 네.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가 터진 건 아니거든요. 네. 피해자가 있는데 언젠간 나오겠지만은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나 네. 피해를 입은 사람 얘기나 똑같이 봐버려야 되고 그것이 법의 규정인데 네. 그걸 비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냐 솔직하게 시인을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산시장이나 충남시장 도지사가 네. 다 똑같은 이 권력형 성추행의 문제로 걸려놓으니까 네.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이것을 시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이래서 저는 참 이거 지도부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네. 거기다가 또 뭐 그 전 총리에 있었던 이낙연 네네. 또 예. 피해 고소인. 이런 분들도 똑같은 비슷한 용어를 써서 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제2의 사실 이 고소인을 네.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진실성이 있는 네. 지금 서른 최고위원처럼 네. 잘못된 거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네. 이걸 자꾸 비틀어 갖고 이상한 용어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예.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는 이 얘기를 가지고 2차 피해라고 주장하는 거는 난 틀렸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써왔습니다. 이를테면은 서울대 교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도 기자회견에서 피해 호소인을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신문에서도 2017년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폭력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호소 여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사실을 숨기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과한 생각이고 정리가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피해자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사실 근데 숨기려고 했다면은 아니 그 이 상황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로 정리가 된 셈 아니겠습니까? 피해 가해 문제는 그거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있었던 사실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세요. 좀 상황을 그러면은 정말 과하게 표현하려는 그러면 호소인에게 사과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호소를 하는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과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건 피해자에게 응당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하고 호소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 말에 호소인에게 초점이 좀 다른데요. 호소인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점이 다릅니다. 피해자이냐 피해 호소인이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할 처지가 아니고 문제는 이 2차 가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가 아니다. 2차 가해 할 뜻도 전혀 없고 그런 생각 적어도 없는데 이걸 2차 가해에 몰아가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차라는 용어는 이 피고소인에게 직접 사과하면 끝나는데 여기다가 인자를 붙여서 또 여기다가 하나를 비틀으니까 이거는 두 번 소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요 지나치다는 얘기가 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소인의 부분은 자우시간 2차 가해라 할 뜻은 추호도 없었고 그런 뜻으로 그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2차 가해자는 아니다. 호소인에게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서 다시 사과를 해야 이거는 원칙이 맞는 겁니다. 뭐 호소인이 뭔지 좀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피해자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네, 두 분 다 지금 피해자로 그렇죠.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일치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에 서울시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 나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래서 민관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민간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검찰은 공소권 없음 이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나서 가지고 이 사건을 두고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어쨌든 그 서울시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서울시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이 관계자들을 다 정리해서 민관이 같이 하는 거니까요. 아마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물론 한계는 있죠. 강제 수사권이 있으면은 뭐 속속들이 다 해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그런 강제 수사권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검찰 측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충분히 이 사건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의아심이 없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많은 그 지상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다는 논리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4년 동안에 이 고인과 여기 지금 피해를 본 이 여성이 6번 이 6층에 있는 이름을 다 지금 거의 이제 노출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상담도 했고.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묵살된 이 사람들한테 수사권을 주고 다시 시에서 이거를 또 조사를 해라.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소모적이고 시간을 없애면서 국민들에게 불안하고 혼란을 줄 바에는 차라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특검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로 해서 국민에게 알아보기 쉽고 그리고 이 결과를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뭐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 관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에 그 이상의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시에다가 맡기고 관의 합동조사라는 이름으로는 찾을 사실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안 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면은 특검 같은 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특검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네. 고인이 된 분이 있는데 네. 사건의 핵심에 있는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해서 특검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이렇습니다. 고인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6층에 근무하고 상담을 요구해서 6번 했었던 사람들의 인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왜 이거를 묵살하고 막았느냐.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사실을 나와야죠. 그건 얼마든지 민간 합동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민간에서 나올 수가 얼마든지, 없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아니 피해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실이 밝혀지는데 또 무슨 특검을 해서 나온다는 법률적으로 겁니까? 강제권을 해도 이 속이고 근데 사실을 이 사안을 찾기가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돌아가셨는데 이걸 특검하자 그러면 아마 국민이 웃을 겁니다. 이게 무슨 특검할 아니, 거냐. 4년 동안 이걸 모든 걸 다 방어하고 특검할 거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묵살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아니 수사권을 다시 묵살했다고 하는 줘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상대로서 서울시가 수사하면 다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3회 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본인들이 4년 동안 묵살한 사람들을 또 수사권을 줘서 그 사람들 뭐 진상조사해라? 그게 이게 검찰에서도 맞습니까, 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서울시가 민간 합동으로 이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내면은 충분히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속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염려 안 하셔도 그리고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도 엄청난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특검으로 하잔다면 이거는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특검 이상이라도 할 수 고인이 있으면 되신 해야지. 분이 있는데 사안의 핵심에 있는 분은 돌아가셨는데 누굴 놓고 특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부가만 돌아가셨겠어요. 어쨌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규명을 돌아가셨는데 하려면은 그걸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특검은 아니라 더 이상이라도 해서 이건 규명을 해야죠. 이건 네. 잘못하면요. 이건 엄청난 문제로 파고들 너무 수가 있어요. 불려도요. 국민들이 아니요. 참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네. 불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건. 뿌리지 마십시오. 자, 두 의원님, 시간 관계상 일단 설 의원께서는 민간 합동조사단 믿고 좀 조사를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홍 의원께서는 특검 같은 수단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주발새 아침 저 황보선은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